국내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80대의 29번 환자는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외 방문도 확진자 접촉도 없어 보건당국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추미애 장관의 수사 기소 분리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추 장관이 17년 만에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가 뭔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해양오전공사가 신변 보호를 위해 만든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합니다. 임미리 교수는 비판 칼럼을 고발했다 취하한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충청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 영하권 추위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는 듯 했는데 다시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나온 확진자는 서울 종로에 사는 80대 한국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폐렴이 확인돼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진료를 받은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폐쇄됐고 수십 명의 의료진들은 자가 격리됐습니다. 첫 소식은 권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29번째 확진자인 82살 A씨가 가슴 통증 때문에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은 건 어제 낮 12시쯤입니다. 의료진들은 CT 촬영 결과 폐렴이 의심되자 오후 4시쯤 A씨를 음압병실로 옮겨 바이러스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아침에 감염이 확인됐고 A씨는 서울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29번째 확진자가 방문했던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은 이처럼 폐쇄됐습니다. 병원 내에서 접촉이 있었던 의료진 30여 명은 자가 격리됐고 환자들은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접촉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의 병원장 주재로 또 저희 역학조사관들이 가서 접촉자 분류를 하고 있어서요. 숫자는 계속 더 늘어날 수도 있고. A씨는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동네 의원 2곳도 내원했습니다. 지역 보건소는 진료를 중단시키고 소독 등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약 일주일 전부터 마른 기침을 했지만 선별 진료소를 찾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등 오염 지역을 여행한 적이 없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감염병에 가장 취약한 병원 내 2, 3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문제는 방금 보신 대로 이 확진자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도 그리고 다른 감염자와 접촉한 적도 없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감염 경로가 오리무중인데 결국 정부 방역망 밖에서 나온 확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능성이 사실로 확인되면 첫 지역사회 전파 사례가 됩니다. 계속해서 임유진 기자입니다. 29번째 확진자 A씨는 서울 종로에서 부인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부인은 아직까지 별다른 증세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A씨의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높아졌습니다. 더 불안해져서 마스크도 열심히 쓰고 다녀야 될 것 같고 세정제 이렇게 소량으로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A씨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국 등 해외를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국내 확진자들과 접촉한 적도 없어 정부 방역망 밖에서 나온 첫 사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발적으로 한두 케이스씩은 그 역학적 고리를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나올 그런 위험성은 있거든요. 보건당국은 A씨가 우한 등 중국 입국자들로부터 감염됐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중국인이 국내에 들어왔었고 그리고 경증으로 병원 진료나 이런 걸 받지 않으면은 저희 감시망에서 환자가 다 인지돼서 관리되기가 기존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를 놓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의 첫 사망자처럼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가 국내에서도 나오자 보건당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에 대해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아직 마음을 놓을 단계는 아닌 듯합니다. 물론 29번 확진자가 고령이라는 점은 감안해야겠지만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지역사회 감염의 첫 사례라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도 오늘 정세균 총리 주재로 추가 대책을 논의했는데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최원영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감염이 화두였을 텐데 어떤 대책이 논의됐습니까? 네, 정부는 오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엄중한 인식하에 지역사회 추가 감염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입원 중인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또 기존 중증 호흡기 감염병과 계절 독감 표본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했습니다. 개강을 앞두고 입국 예정인 중국 유학생들은 입국 단계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입국 전에는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하고 입국 후에는 2주 동안 격리해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유학생들이 입국하지 않고 중국 현지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원격 수업을 적극 활용하거나 아예 휴학을 권고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크루즈선 내의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하선을 허용한 19일 이전이라도 귀국을 희망하면 국내 이송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요즘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도 병원 가기가 무섭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의심 환자들이 병원에 들렀을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겠죠. 특히 고대병원 응급실처럼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병원 측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의심 환자를 거부하는 병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신은석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내원했던 병원입니다. 일주일 넘게 휴업하고 소독도 했지만 환자가 평소의 6분의 1로 줄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다른 병원도 비슷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많이 줄었었죠. 한 70%. 예약 잡히는 건 여전히 없고요. 좀 그런 편이죠. 확진자가 다녀가면 환자들이 기피하다 보니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진료를 아예 거부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다른 병원을 추천해 드릴게요. 특히 해외에 다녀오면 기피 대상입니다. 오시면 안 돼요, 여기는. 대만지는 갔다 오신 분들은 안 돼요. 저희 병원은 2주 이내 오신 지 2주 이내시면 진료가 안 되세요. 진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만 탓할 수만도 없습니다. 환자가 오염된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는 겁니다. 봐야 될지 아니 공공기관에 보내야 될지 의사의 책임도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도 있는데 그런 것에 갈등이 많죠. 현실적인 정부 지원만 있다면 확진자가 올까 조마조마하는 대신 최일선 검역관을 자처할 거라고 의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진 상황인데 일본에서는 유입 방지 대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미 유행 단계에 들어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잇따르고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또 70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자는 총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크루즈선 주변에 대기 중인 구급차들.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감염자 7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크루즈선 감염자는 모두 355명으로 늘었습니다. We haven't gotten, outdoors and communicated with other people. We just decided we just wait out the 14 days. 일본 내 전체 감염자는 408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도쿄에서 환자 8명이 새로 발생했고 와카야마현에서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북단 홋카이도에서 남단 오키나와까지 11개 지역에서 환자 40명이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중국 방문 이력이 없는 이들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국내 검사와 치료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으로부터 유입을 막겠다는 일명 미즈기와 대책에 한계가 드러난 겁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국내에서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사회 감염 3단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상도 이제 감염 확대를 전제로 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 홍콩 등도 크루즈 탑승자 철수를 위해 일본에 전세기를 보내기로 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의 이송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일본 크루즈선 사례 때문에 2주간 바다를 떠돌다 캄보디아에 입항한 크루즈선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 진원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박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캄보디아에 입항한 미국 크루즈선 웨스테르다모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처음 확인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다른 승객 144명과 함께 비행기로 말레이에 도착한 83세 미국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당국이 탑승객 20명을 검사한 후 감염자가 없다고 발표했는데 하선 직후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And the passengers here are just average citizens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trying to make their way home. 때문에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처럼 웨스테르다모 승객 다수가 이미 감염됐고 이들이 하선에 움직이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사 측은 승객 1,500여 명 가운데 현재 236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1,200여 명이 배를 떠난 겁니다. 네덜란드인 91명 가운데는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덜란드 KLM 항공사는 확진 여성과 접촉했을 우려로 승객 11명의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중국은 15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2천여 명 늘어 누적 7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선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사망 사례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검사들과의 만남에서 수사와 기소는 결국 한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이번 주에 소집했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먼저 윤 총장 발언이 무슨 의미인지 최민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과 부산지검을 방문한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안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공개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후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에선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수사는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재판까지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방안에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면서 검찰 조서에 증거 능력이 사라지는 등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수사와 소추가 한 덩어리가 됐다며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도 밀접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부의 불만 기류에도 추 장관은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들을 소집해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검사장 회의는 법무부 장관 주재로 17년 만에 열리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법무장관이 소집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가 17년 만이고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는 건 또 극히 이례적인 만큼 이번 회의가 갖는 의미는 복잡한데 이게 어떤 자리인지 또 검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회의 참석 요청을 받은 검사장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이례적이다라면서도 추 장관이 추진하겠다는 수사 기소 주체 분리의 취지가 정확히 뭔지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 회의는 매년 한두 차례 열리는 연례 행사였는데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전국 검사장 간담회 이후 한동안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전직 검찰총장에 따르면 검찰의 중립면에서 없어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 중립에 반하는 자리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도 됩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예. 이 회의는 검찰 수뇌부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대통령과 오찬이나 만찬을 함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도 검찰 간부 36명이 회의를 하고 청와대로 들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 개혁을 논의한 뒤 검찰 고위 간부들이 청와대에 가서 인사하는 자체가 모양새가 좀 좋지 않다. 또 검찰의 중립이 중요하다면서 왜 대통령이 점심을 내느냐 이런 부정적 의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검찰의 개혁을 놓고 열심히 논의한 후에 대통령과 식사를 하는 게 이 검찰의 독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미인가요? 네, 노무현 정부 당시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평소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간섭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만큼 청와대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이 회의가 아예 자취를 감춘 겁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 차례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2008년 김경환 당시 법무장관 주재로 검사장 회의를 열고 이명박 대통령과 만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등 이 민감한 현안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간부들이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무기한 연기됐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자, 그런 이유들로 멈췄던 장관 주재 회의가 지금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또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다시 열리게 된 건데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검찰은 총선 관리 체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의 장관이 총선을 관리해야 하는 일선 검찰청 기관장들을 불러서 이야기한다는 게 선거 사범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든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만나서 회의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다만 공지된 회의 시간에 놀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시간이 어떻다는 거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7시간 장시간 회의를 예고했는데 전국의 검사장들이 자리를 비우고 하루 종일 회의에 참석하는 게 웬만해서는 이렇게 안 하는데라며 군기 잡으시려고 하는 건가라고도 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사이에선 검찰총장을 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보여주기식 회의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말처럼 기소와 수사를 이렇게 분리할 수 없다 이런 기류가 강한 것 같은데 이런 목소리를 이 회의에서 낼 수는 있을까요? 네, 일부 청에선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회의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솔직한 발언들이 회의에서 나올지가 궁금한데 회의 내용은 공개가 됩니까? 법무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7시간 장시간 회의는 전례에 비출 때 비공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 내부에선 국가 형사사법의 주요 제도 변경과 관련된 논의인 만큼 장관과 검사장이 어떤 말을 했는지 검찰 구성원들과는 상세히 공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인 이 회의 소집인 만큼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만 빼고 칼럼 논란의 당사자인 임미리 교수가 오늘 민주당 지도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놓고 성명 하나로 무마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민주당은 오늘도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김복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는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고발 철회와 함께 당연히 민주당 지도부에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함에도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시키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자신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여권에 비판적인 칼럼을 쓴 임 교수와 경향신문 관계자를 고발했다가 하루 만에 취하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비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은 임 교수 논란과 관련해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당 관계자는 엄밀히 임 교수가 선거법을 위반한 건 맞지 않느냐며 없는 걸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유감 표명을 넘는 사과까지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민주당이 어물쩍 넘어가려 하니 논란이 커지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 신동호 연설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은 승리를 착각할 때 파국이 시작된다고 써 어수선한 여권 분위기를 반영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탈북민들은 통상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본명을 감추고 다른 이름을 등록합니다. 신변 보호를 위한 건데 총선에 출마하는 태용호 전 공사도 태구민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총선 투표용지에는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 걸까요? 태 전 공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용호 전 공사는 태구민이란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합니다. 저의 주민등록 이름은 태구민입니다. 구원할 구자에 백성 민자를 써서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구원해 보겠다는 의미로 탈북 직후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등록했는데 이름을 바꾸려면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4월 15일 총선일이 김일성 생일이라며 선거로 국회의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걸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출마 지역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선 송파 가비 지역구인 재선의 박인숙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남 3구 현역 의원 중 불출마 선언은 처음입니다. 8년 전 갑자기 정치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러날 때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김성태 의원에 이어 연이틀 불출마 선언이 나오면서 서울 지역 인적 쇄신이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는 내일부터 영남권 공천 면접을 시작합니다. 내일 공식 출범하는 미래통합당은 김영환 전 의원 등을 신당 최고위원에 선임해 12인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 이후 현 여권을 집중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진중권 씨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논객의 비판이어서 여권은 여간 난감한 게 아닌 모양이죠. 그렇다고 진중권 씨가 여권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옳다고 하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에서 정치색을 가리지 않는 그의 비판에 힘이 실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진중권 씨는 어떤 정치적 지향점을 갖고 이런 비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합리적인 보수층까지 폭넓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 일 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8년 전 문재인 후보의 곁을 지켰던 진중권 씨는 이제 여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농객이 됐습니다. 지난달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이 기소됐을 땐 문 대통령이 공직 수행에 적합한 인물인가 깊은 회의를 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밀히 고려대 연구교수 고발을 취하라고 했던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이낙연의 위선이란 글로 직격했습니다. 사과도 없이 우아하게 손을 씻는다는 논리였죠. 민주당을 찍지 말라면서 자신도 고발하라고 했습니다. 동지였던 조국 전 장관이 진영 싸움에서 궁지에 몰린 것도 진중권 때문이란 말이 나오죠. 나는 사회주의자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갖고 있었던 이념에 대한 모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물먹듯이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과거 자신이 속했던 정의당을 위해 앞장섰지만 저같이 착한 사람한테는 한 표 더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또 심상정을 더 찍을 텐데 말이죠. 조국 사태에서 조국 편에 서는 듯했던 정의당도 그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내 정의당을 떠났죠.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그와의 논쟁에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음모론적 선동을 한다는 그의 지적에 유 이사장은 이런 것에 바로 답하면 토론이 엉망이 된다며 피해간 것은 아직도 화제가 됩니다. 이 토론 이후 유 이사장은 친문 진영의 대변자가 됐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웬 어부질이냐며 자유한국당은 반색했지만 반갑고 또 고마운 양심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오랜 진보 농객 한 분은 연일 친문 권력의 모순과 이중성을
진정 교수는 한국 보수는 절망적이라며 대화 상대로 인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현학적이면서도 자극적인 언어는 나만 옳다는 아집으로 비친다는 지적을 부르기도 합니다. 지식인 진중권은 어떤 지향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걸까? 남들은 느끼지 못할 때 산소 부족을 느껴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른바 농객질은 공적인 정치 활동이라며 이를 통해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죠. 진중권에 대한 세간의 관심도 그가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닌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요 며칠 따뜻한 기온에 벌써 봄이 오나 싶었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전국 각지에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이 눈이 이어지고 기온도 뚝 떨어진다는데 지금 이 시각 날씨는 어떤지 취재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윤재민 기자, 오늘 한방눈이 내리던데 지금은 조금 잦아든 것 같네요. 네, 오전부터 내리던 눈은 낮부터 점차 기세가 꺾이더니 지금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자정을 기점으로 내일까지 또다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오전 11시 30분쯤 서울과 경기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이후 강원, 충청, 전북 지역에도 대설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낮까지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영남 지역엔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제주도엔 10cm, 산간 지역은 20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동장군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 10시부터는 경기 북부와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됩니다. 내일 아침 대관령은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고 서울 영하 6도, 춘천 영하 6도, 대전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비교적 포근했던 날씨 때문에 더 춥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춥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엔 북한 관련 소식입니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북 개별 관광에 대해 북한이 첫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미국 눈치는 그만 보라는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향해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별 관광 같은 것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대북 개별 관광 추진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외세에 구걸해 무엇을 얻겠다는 거냐는 비아냥이었습니다. 북한 선전 매체는 개별 관광 추진을 위한 김현종 청와대 2차장의 방미와 한미 워킹그룹 움직임을 친미 사대에 쩌든 매국노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비난을 의식해 북한 관광 재개와 제재 면제를 논의하는 대미 협의를 비공개로 진행해왔고 워킹그룹이라는 이름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총선 출마를 선언한 태영호 전 공사는 개별 관광 추진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비자를 받고 북한으로 관광 가자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영구 분단으로 가자는 소리와 같기 때문에 저는 정의롭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북한을 불량 국가로 지칭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지원하는 데 신경 써온 미 국방부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불량 국가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미북 관계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육군이 최근 특전사에게 보급한다면서 특수작전용 칼을 수입했는데 중국산 짝퉁 제품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통령 앞에서 사열을 하면서 불량 개머리판을 소총을 들어 문제가 됐었죠. 우리 군 기강에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차정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육군 특전사에 보급된 특수작전용 칼입니다. 칼날의 파인 부분과 크기 등 전반적인 모양새가 미국 유명 회사 제품과 유사합니다. 미국 회사 제품은 부대원 사이에 선호도가 높아 잘 알려진 제품인데 육군이 지난해 특수작전용 칼을 도입한다며 이와 비슷한 중국산 짝퉁 칼을 보급한 겁니다.
심지어 그 칼에 SOG 로고도 들어가 있고 칼 모양도 100% 똑같이 카피를 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써진 걸 보고서 굉장히 열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지난달 육군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찍힌 이 장면. 단단하게 고정돼야 정상인 특전대원의 총기 개머리판이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역시 짝퉁 논란이 일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제품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군에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질 않고 육군은 입찰 시 요구 조건을 모두 통과했고 납품 과정도 적법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제 짝퉁을 쓰는 것에 대한 도덕체의 부분, 짝퉁에 대한 또 품질 그런 관리들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육군 측은 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했지만 업체 간의 소송으로 전량 회수 사태라도 벌어진다면 군 4기는 물론 전력 공백까지 큰 차질이 우려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서주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쓴소리 금태섭 공천 위기로 하겠습니다. 예, 금태섭 의원이 고비 때마다 이제 소신 발언을 해서 주목을 받고 또 당내 친문 진영에서는 좀 미운 털이 박혔다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이제 공천 때가 되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이 어제 저녁에 43개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금의원의 지역 구조 서울 강서구 갑 지역을 추가 공모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추가로 받겠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천을 주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얼마든지 해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강서 갑은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금의원을 포함해 3명의 신청자가 현재 남은 상황입니다. 신청자를 더 받겠다는 건 금의원이 탐탁지 않다는 의미로 익힐 수 있는 대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쓴소리도 했고 또 공수처 표결 때 사실 기권표를 던졌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금의원이 그 지난해 말 그 여당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공수처 설치법에 기권을 했고 또 조국 정국에서는 가장 많은 쓴소리를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이나 정치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의원은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도 공소장은 공개가 원칙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당사자인 금태섭 의원이 이제 심경이 지금 굉장히 복잡할 텐데 혹시 통화를 좀 해봤습니까? 네, 해봤는데요. 그 의기소침해 있을 거라고 짐작을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 목소리가 밝아서 좀 놀랐습니다. 후보자는 당이 결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의원은 말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금의원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공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네, 그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한 공천관리위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일단 금의원을 이 공천에서 배제한 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부적격 후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 공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공천 결과를 지켜보면 이제 추가 공모 이 결정 이게 어떤 의미였는지 알 수가 있을 텐데 금의원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니까 당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쓴소리 금태섭 공천 위기의 느낌표는 당내 민주주의의 척도로 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데 청와대나 당 지도부 눈치만 보고 일한다면은 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추후 모습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 그 수준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선거 전략 측면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텐데 금 의원을 공천하지 않으면 이제 중도 진영에 대한 외연 확장 이 부분에서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로 가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나경원 대항마 결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나경원 의원 지역구에 민주당에서 어떤 공천을 할지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민주당 내에서 좀 상황이 좀 좁혀지는 모양이네요. 네, 한국당은 일찌감치 나 의원을 이 단수 후보로 내세웠는데 민주당도 어제 동작을을 포함해서 8곳을 추가로 전략 공천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 동작을은 이 종로, 광진, 을과 함께 서울 3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입니다. 예, 전략 공천지다. 이건 누가 그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던지 간에 당이
영입 케이스까지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기존에 공천 신청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배제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 동작을엔 강희용 전 추미애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허영일 전 김부겸 장관 정책보좌관이 뛰고 있는 곳인데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두 사람 모두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사람을 제외하는 걸로 본다면 제3의 인물을 당에서 누군가를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민주당은 앞서서 그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또 나 의원과 서울대 82학번 동기죠.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등을 후보로 넣고 여론조사를 돌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나 의원이 판사 출신임을 감안해서 이수진 전 판사를 투입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론된 인물들로 선거를 치르면 나경원 의원을 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당이 보고 있는 겁니까? 뭐 이제 여러 후보들을 돌려서 이제 고민을 할 겁니다. 이 당에서 출마를 고사하는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까지 동작을의 여론조사를 돌려봤다고 하니까 탈환 의지가 대단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고민정 전 대변인도 동작을에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에서도 여러 명을 놓고 여론조사를 해봤지만 확실하게 이긴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분위기는 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뭐 이 지역도 관심 지역이니까 공천 상황을 계속 좀 열심히 취재를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나경원 대항마 결정의 느낌표는 자객 공천으로 결론으로 했습니다. 동작을 지역은 이 젊은 층 유권자가 많아서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그동안 많았는데도 이 매번 전략 공천 문제로 자중 질환에 빠지면서 민주당이 패배했던 곳인데 이번에도 역시 각오가 남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지난해 과열 수주전으로 시공사 입찰이 무효화됐던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시공사들은 홍보 자체를 안 하겠다는 등 몸을 바짝 낮췄지만 수주전 과열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회관에 신고센터가 들어섰습니다. 한남 3 재개발 구역에서 건설사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받는 곳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불법 소지가 있는 제한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은 한 차례 무효화됐습니다. 넉 달 만에 재입찰에도 GS, 현대, 대림 등 당시와 같은 건설사들이 수주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불법 행위 엄벌 의지에 일단은 숨죽인 모습입니다. 시공사들도 훔치는 거라고 지금 한다는 거 아니지? 한 건설사는 홍보대행사 직원이 지난해 입찰 때 조합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개별 홍보를 하지 않고 사업 제안서로만 승부하겠다는 선언까지 내놨습니다. 하지만 수주전이 과열되면 건설사들의 진흙탕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합니다. 아니 지난번에도 감시반 운영했고요. 그리고 신고센터요 원래 운영하게 돼 있어요. 한남 3구역은 사업비 7조 원, 사상 최대 규모의 재개발입니다. 한남 3구역 조합은 4월 26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시공사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빼어난 미모로 제우스의 마음을 빼앗았던 네메시스는 실상 응징의 여신입니다. 본능처럼 찾아오는 휴브리스, 즉 오만에 빠진 자를 벌주는 정의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늘 네메시스를 두려워하며 오만해지는 걸 경계했다고 합니다. 지난 한 주 민주당을 둘러싼 비난의 키워드는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이 칼럼을 쓴 교수와 경향신문 관련자를 고발하면서 진보 진영에서조차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고발을 취하했지만 뒤끝을 남긴 데다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다.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능멸했다. 이런 비난이 진보 인사들 입에서 나왔다는 건 민주당으로선 더 뼈아픈 일입니다. 물론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주장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낙선 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도 해당 칼럼이 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죠. 하지만 이해찬 대표도 지적했듯
칼럼을 고발한 건 언론 자유를 권력으로 누르려 했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헌법이 보장한 언론 자유를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감시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되는 것이죠. 재갈을 물려는 그런 시도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만약 민주당이 형사 고발에 앞서 언론중재위의 판단을 구했다면 언론 탄압 논란은 없었을 겁니다. 권력에 취하면 국민을 몰라보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카를 힐티는 오만은 늘 파멸의 한 걸음 앞에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만하면 이미 승부에 지고 있다고도 했죠. 오만이 도를 넘으면 응징의 여신 네메시스를 만나는 건 세상의 이치입니다. 삼가고 경계하는 자세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정치인들은 언제쯤 가슴에 새기게 될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오만 그리고 응징이었습니다. 요 며칠 봄 느낌이 물씬 느껴졌었는데요. 하루 만에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매섭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요 근래 따뜻했던 터라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욱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출근길 따뜻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 산지에는 최고 30cm의 눈이 펑펑 내리겠고 충청과 호남은 최고 20c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남 서부 내륙에는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눈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영남은 내일 오후 3시에 대부분 그치겠고 제주도와 일부 호남 지역은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추위는 화요일에 절정을 이루겠고요. 수요일부터 다시 누그러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